자, 안녕하세요. 자, 7월 26일 화요일 저녁방송 시작합니다. 자, 오늘 좀 할 이야기 몇 가지. 지루합니다. 지루한 장세 계속됩니다. 자, 먼저 좀 시장 수급 체크해 보고요. 내일 모레 우리 시간으로 내일 모레 아침에 뭐 일단 FOMC 금리 결정이 있죠. 이 결정 좀 확인하고 가려는 눈치가 보이고 또 대내적으로는 내일 LG엔솔 보해수 물량이 좀 풀립니다. 해제됩니다. 내일부터 해제되니까 물량이 뭐 4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아, 그리고 자, 하나씩 좀 체크해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뭐 현물은 외인들 지속적으로 작던 크던 매수로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들은 매수보다는 규모는 매도가 점점 늘어나는 분위기고 외인들은 선물 매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외인들 포지션하고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볼게요. 체크해 보고 지루한 종목 장세 종목별로 차이가 있는데 개별적인 이슈가 있거나 한 종목들 중심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장세가 계속됩니다. 단타 매매하기도 녹록지가 않은 시장 환경이 되다 보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들이 좀 확인되고 가야지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좀 시황 좀 보고요. 오늘도 좀 가능한 40분, 3, 40분 넘어가지 않도록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수급 먼저 체크를 해 봅니다. 오늘 수급을 보면은 외인들 장 초반부터 선물 매수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지수는 뭐 많이 오른 거는 없죠. 지수가 많이 오른 거는 없어요. 오른 건 없고 외인들의 선물 매수는 지속이 되고 코스닥은 보합 정도고 코스피는 그냥 강세 강보합 정도. 선물은 1.4p 정도 올라서 마감됐는데 일단 오늘 주요한 것은 외인들의 선물 매수였습니다. 외인들의 선물 매수가 주요하게 작용을 했고 자 어제까지 금융투자가 그제까지 매도 나오다가 어제부터 매수로 좀 들어왔죠. 금융투자. 현물 수급이 매수로 들어오다가 추가적으로 들어올까 했는데 오전에는 500억 이상 매도를 했습니다. 장 초반에. 매도를 하다가 1시간 반 정도 매도하다가 10시 반 중국장 시작되면서부터 매수로 선회를 하면서 매도한 게 한 500억 정도 됐었죠. 금융투자 한 500억 가까이 매도하다가 500억 이상 매수했으니까 1000억 정도 환매수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금융투자 수급인데 그래서 올라가서 마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거 금융투자의 현물 수급하고 외인들의 선물 수급하고 이제 커플링을 이루는 상황이 최근에는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주목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더 밀리지는 않더라도 외인들의 선물, 그다음에 금융투자, 연기금은 오늘은 매수하다가 또 매도하다가 계속 반복됩니다. 뭐 그냥 막말로 그냥 농담 삼아 쓰레기 짓거리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코스닥은 외인들 매도 지속하다가 막판에 조금 환매수 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뭔가 좀 애매합니다. 어느 한쪽으로의 방향성이 지속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어, 묘하게 가고 있습니다. 거래대금도 오늘 최저. 거래대금도, 시장 거래대금도. 거래대금이 5조 원대 되니까 최근에 코로나 이전에는 뭐 몇 조 원 안 됐었지만 코로나 이후로는 거래대금이 상당히 컸는데 계속 감소하면서 최저가 됩니다. 들어오려고 하는 자금들이 없는 거죠. 들어오려는 자금들이 없고 계속 빠져나가려고 하는 자금들만 많아 보입니다. 아니 종목들도 탄력이 없고 가다 말고 계속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지루하고 따분하기 그지없고 그리고 지수도 불안한 흐름의 연속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합니다. 지치기 십상인 장세예요. 그러하더라도 잘 지치지 말고 견뎌야 될 텐데. 자, 수급 측면에서 오면은 뭐 약간의 좀 혼조세 양상이긴 하지만 종가상으로는 기관들 현물 매수 금융투자입니다. 금융투자 현물 매수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누적으로는 450억, 500억 정도. 선물이 3,600개 외인들 선물 매수.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급감한 데다가 기관들도 수급이 공격적인 수급이 안 되니 외인들 선물로 지수 핸들링하기 아주 좋은 장세. 좋은 장세. 적으로 뭐 외인들 선물로 지수 핸들링 하면서 파생 게임만 계속 외인들 적절한 지수 범위 내에서 파생 게임 하는데 전력 투구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리소스가 거기에 집중돼 있어요. 나머지는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면서 박스권에 꽉 묶어놓고 아래로는 뭐 최대 310에서 312 정도인데 315, 317도 안 내려오죠. 혹여나 내려올까 싶었는데 내려오지도 않고 견주하게 잘 버티면서 올려놓고 합니다. 322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후장에는 애들 콜도 매수를 했는데 조금 위쪽을 좀 매수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환율은 마이너스 6.1원 안정화되어 있고 안정화되어 가고 있고 자 이러한 모습인데 외인들은 누적으로 보면은 현물을 매수하는 듯한 분위기가 보여져요. 바닥권에서부터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현물 매수 7월 중순부터 계속 매수 기관들은 계속 매도 연기금은 계속 매도 코스타 코스닥은 기관들이 좀 매수 분위기죠. 개인들도 매수하지만 기관들이 매수 분위기고 외인들은 바닥에서부터 계속 매도하는 분위기죠. 여기서 좀 강하게 매수를 했지만 코스피는 외인들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매수를 좀 했죠. LG엔솔도 매수하고 하이닉스도 매수하고 그러니까 지수는 더 밀리기는 어려운 구조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코스닥이야 뭐 매수 매도가 반복이 되고 간다고 치더라도 코스피는 왜 기관들은 계속 매도를 할까요? 그렇죠? 왜 계속 매도를 하고 있을까? 매도로 일관을 하고 있을까? 목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아마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에 연준 금리가 결정이 될 텐데 뭐 75bp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게 확인이 되고 가야 될런지 확인이 되고 바뀔지도 봐야지 되겠습니다. 현재는 오늘 당일로는 외인들이 뭐 325 위로 콜을 매수하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녹록지는 않습니다. 누적으로는 지금 322로는 저항이 커요. 저항이 크다 보니까 과연 저거를 넘어설지가 좀 관건이에요. 일단 322로 올라오긴 했지만 22, 325 위로 과연 넘어설 것인가 좀 확인이 돼야 됩니다. 녹록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수급 구조로 볼 때는 그러합니다. 근데 기술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돌파를 시도하면서 올려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어떤 흐름을 만들어 갈지는 확인을 하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물량들을 수거하면서 올려줄 수도 있겠죠. 메인들 입장에서. 가능한지 가능하지만은 과연 그렇게 액션을 취할지는 확인해보고 갑시다. 확인해보고 갑시다.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예뻐요. 예쁘고 장기적인 매물로 볼 때는 지금 뭐 붉은색 라인을 제가 그어 놓긴 했지만은 위로 장기 매물은 없는 구간이거든요. 구간이에요. 이만큼 1600까지 위로. 그런데 느리게 느리게 움직이죠.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사실 V자 반등이 나와야 되는 구간인데 안 나온 거죠. 나와야 되는데 그죠? 매물도 크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 기다리면서 느릿느릿 움직이는 거죠. 거래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일정 부분 상승 가능성을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누적으로도 외인들이 선물 매수를 한 게 여기에서부터 22,000개가 넘어갑니다. 여기 딱 여기서부터예요. 만기 지나고서 이틀 동안 매도하면서 확 뺐다가 여기서부터 계속 선물 매수를 하면서 22,000개 이상 매수를 했어요. 누적으로. 자, 저 선물 22,000개를 매수해 놓고 9월 만기인데 8월이 지나서 9월이면 여기잖아요. 그죠? 9월 동안 얼마만큼 올라가야지 선물이 수익으로 가서 결제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해볼 필요 있겠죠. 적어도 이 정도 위로 올라가서 9월 둘째 주 결제를 치러야지. 혹시 외인들 입장에서는 거리가 좋겠죠. 수익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러합니다.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러한 변수가 배경이 모멘텀이 명분이 있을런지 1차적으로 확인이 되어 가야 되겠죠. FOMC 금리 결정도 그렇고 또 다른 의외의 변수가 나타나서 하락 변동성을 만드는 요인이 또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가려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시장은 지지부진하고 답답하고 느리게 움직이는 거죠. 거래도 감소하고 돈 싸들고 들어온 사람은 별로 없고 종목들도 가려다 말고 일부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윗꼬리 얻어맞고 올라가면 윗꼬리고 계속 반복이 됩니다. 사무실에 단타 전문으로 하는 슈퍼개미가 있는데 본인의 말 표현은 왜 이렇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정도로 지금의 장세는 그러한 장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무쪼록 확인해야 될 상황들을 다 확인하고 아마도 V자 반등을 못하고 있으니 천천히 완만하게 U자형 반등을
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다른 변수가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보면 아마도 8월 달에는 금리 결정 없고 인플레 지표 확인되는 것밖에 없고 9월 달에 저기 금리 FOMC는 금리 결정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9월 둘째 주까지는 일정 부분 우리 지수도 그 정도까지 좀 상승 흐름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지 외인들도 선물 22,000개 이상 매수한 게 매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수익을 왕창 챙겨갈 수 있는 구조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텐데 대변수의 다른 악재로 작용할 만한 대변수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야 되겠죠. 그렇죠? 그 정도 가능성은 좀 보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씩 좀 확인하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확인하면서. 그러다 보니 그냥 파생 구조로 볼 때는 기관들이 하방 베팅하고 있고 외인들은 가두리 장세 만들고 있고 딱 가두어 놓고 있어요. 320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 위로 가두어 놓고 있습니다. 310에서 330 사이 320이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래서 아마 특별하게 그 수급적인 구조상 변화를 만들기 전에는 계속 좀 가두어 놓고 가려는 그러니까 올라가면 뭐 325 넘어가면은 딱 저항을 받고 밀리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불가피합니다. 외인들이 어떤 형태로든 저거 위에서 잡고 핑계를 대더라도 눌러 놓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저 변화 과정도 외인들의 수급 변화 과정도 파생 수급 변화 과정도 체크해 봐야지 될 부분입니다. 예, 저걸 열어야지 올라갈 여지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과연 차월물도 어느 정도 만들어 가는지도 이제 만기가 다가오면 봐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뭐 뚜렷이 나타나는 건 없어요. 그죠? 뚜렷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만기 다가오면서부터 또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합니다. 자, 어제 미국이 좀 혼조세 마감을 했는데 미국의 상황은 미국의 선물이 좀 약세로 마감이 된 것은 아마존도 있고 월마트 가이던스 하향도 있고 아마존도 좀 우려감이 있어서 시간에 다 밀리고 있었습니다. 월마트도 그렇고 대표적인 유통회사가 플랫텀하고 저러고 있으니 아마 오늘은 미국도 상승 마감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회사들이 실적이 압도적으로 좋게 나타나면서 올려준다 그러면은 반등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이제 뭐 다우나 S&P 500이나 나스닥 조금 혼조세로 마감이 될 가능성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이제 기업의 실적 때문에 그러한 것이니 내일은 우리 지수는 또 별개로 오늘처럼 모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항생이 1.6% 오르고 뭐 대만은 뭐 마이너스 0.87이고 상해도 좀 오르면서 0.8까지 올랐나요? 오르면서 마감을 했으니 상해도 오를 자리에 있었거든요. 중국도 오를 자리에 있었어요. 여기서 올라가거나 바로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쌍바닥을 만들고 돌리거나 했는데 오늘 딱 양봉 만들 자리였어요. 당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의한 방송에서는 이 모습이면은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급락을 하거나 폭락하지 않는 이상은 적절하게 오늘 같은 모습이 또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중국 시장 흐름과 함께.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또다시 뭐 음봉을 하나 만들면서 이런 모습 만들다가 양봉을 올려줄지는 그때 기술적인 흐름과 패턴에 따라서 수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테니까 저는 뭐 주후반이나 다음 주 좀 분위기를 보면서 가야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환율도 보면은 지금 오늘 음봉 마감을 하긴 했는데 마이너스 6.1원. 지금 자리에서 과연 아래로 내려올지 또 다시 한 번 더 내려오면 추세가 단기 추세가 꺾일지 아니면 또 양봉을 만들지는 좀 내일 봐야 되겠죠. 단숨에 이렇게 음봉으로 쭉쭉쭉쭉 내려오기는 어려울 수 있겠죠. 아무래도 수 있겠죠. 어쨌거나 환율은 고점 찍고 조금 안정화가 되어 가려나 하는 분위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스닥과 S&P 500의 기술적인 흐름으로는 단봉이든 음봉이든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기술적으로는. 그래야지 양봉을 만들어도 좀 흐름상 부담이 없는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뭐 일단 확인이 돼야 되는 것들이 딱 목요일이 기준일로 타겟이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좀 하나씩 확인하면서 가도록 합니다. 그러다 보니 거래 대금은 지속 감소하고 좀 지루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지치기 십상이에요. 지치기 십상인데 아, 전에도 모방에서 한번 좀 체크를 했었는데 음, 그때 19년도, 18년도 말과 함께 18년도 말에서 이렇게 크게 이런 모습 만들 때와 오만 해도 벌써 2, 3개월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만큼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어찌 보면은 그때와 유사한 패턴을 그릴 수도 있겠어요. 시간적으로는. 그렇죠? 올라가는 듯. 10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두 달이 소요가 됐었죠. 그리고 쭉 올려놨어요. 그렇죠? 연초에. 그리고 가다가 요거는 이제 아베 때문에 아베 때문에 우리 한국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죽일 놈이었는데 낮에도 얘기했지만은 죽은 놈이 돼버렸는데 자 어쨌거나 그 상황이었었죠. 아베 수출 규제 때문에 만들어졌던 패닉셀 과정이었고 엄청나게 힘든 구간이었습니다. 요 구간이 한 6개월 정도. 그게 아니었으면 여기서 이렇게 좀 흐름을 만들어 갔을 수도 있겠죠. 코로나 이전 상황이 좀 더 좋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는 지금의 모습과 그때의 모습이 어찌 보면 조금 유사한 패턴에서 흘러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차 두고서 쭉 올려줄 수도 있으니 또한 확인을 하면서 가야 될 겁니다. 수급적인 측면. 외인들의 추가적인 매도세가 없으니 그나마 다행인 거고 전체적으로는 외인들이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지만 6월 달에 패닉셀 때 그죠? 외인들의 매도세가 두드러지긴 했지만 연기금은 전체적으로는 매도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매도가 많았었어요. 수급적인 거는 이제 확인해 보면 될 거고요. 근데도 계속 연기금은 매수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게 뭔가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한국 주식이 비중을 줄여야지 되는 물량들이 남아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합니다. 자, 맨날 할게 연금 수급이고. 자, 그러니 일정별로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확인하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지칠 수 있어요. 지쳐가는 시장입니다. 지쳐가는 시장. 자, 아울러 조금 전에 뉴스가 떴는데 금융위에서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확대를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저런 뉴스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검토를 하지 말고 하던가. 뭐
맨날 검토, 그죠? 도대체가 언제 시행을 하는 거야? 검토만 하고 자빠졌고. 뭔가 좀 액션을 취해야 될 거 아니야. 주구장창 맨날 검토한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고. 도대체가 짜증납니다. 그죠? 자, 지루한 정세는 되더라도 하반기는 일정 부분 현재보다는 외인들의 수급이 3분기, 4분기에는 지속적으로 들어올 가능성. 아울러 월가에서는 23년 초에는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한다고 하죠. 금리 인하 가능성에 베팅을 한다고 하죠. 금리 인하 가능성. 어쨌거나 지금의 이번 달 금리 결정도 인플레와 리세션과의 줄다리기 상황인 거고 거기서 어느 정도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고 그러다 보니 결국에 침체는 불가피한 거고 지금이 침체냐 아니면 더 침체가 심화됐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이제 시간이 지나 봐야지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걸 놓고서 월가에서는 내년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인하하는 것에다가 인하에다가 베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팅한다는 얘기는 그 가능성을 놓고서 투자 전략을 가져가겠다는 의미로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지수는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바로는 최소한 6개월 선행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죠. 선행을 해요. 외인들이 왜 더 이상 매도 안 하고 일부 쇼커버링이 포함이 되면서 계속 매수의 기조를 유지하고 가려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 좀 해봐야지 될 부분입니다. 선행을 한다. 그러면은 침체 부분들도 다 반영을 한 것일까? 침체를 반영한 것일까? 금리 인하가 된다 그러면은 긴축에 대한 완화와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수가 좋아지는 건데 선행을 하면서 반등을 하고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르듯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침체 이야기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더 안 좋아지고 위험이 올 수 있다. 지금 외인들이 반등 들어오면서 반등을 일정 부분 하더라도 추가적인 하락을 생각을 해야 된다.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문제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우리네 개미들이 갖고 있는 고민은 거기에 있는 거죠. 추가적인 하락 생각해야 되는 거야. 침체와 함께? 그렇지 않나요? 여기 오신 분들 다 많이 정보들 많이 접하실 거잖아. 그죠?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그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이냐? 기다려야 될까요? 내년 상반기 2000 깨질 때까지 고민을 해볼 부분입니다. 이게 맞을 것이냐? 만일에 금리를 인하시키는 쪽으로 간다. 내년에 내년 초부터 상반기부터. 그럼 우리도 금리 인하를
해야 되겠죠. 아까 봤더니 부동산 측면도 보니까 아, 공인중개사가 폐업을 계속 많이 폐업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늘어난다 그러더라고요. 수수료로 먹고 사는데 거래가 없으니까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지. 경기의 지표를 보는 또 하나의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공인중개사가 계속 늘어나느냐, 공인중개사의 사무실에 사람들이 왕창왕창 늘어나고 미어 터지느냐, 팔이 날리느냐, 폐업을 하느냐. 그게 경기를 보는 또 하나의 바로미터입니다. 과거부터 그랬어요. 이제 뉴스 오늘 처음 봤어요. 공인중개사가 문 닫는 경우가 지금 늘어난다라고. 당분간 또 나오겠죠.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문 닫고 폐업을 한다는 이야기는 거의 과거에도 보면 경기 정점이 아니라 침체 정점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났어요. 이 이야기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는 그러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부동산도 경제이기 때문에 같이 놓고 봐야지 돼요. 지금 금리가 계속 우리도 빅스텝으로 인상을 했잖아요. 금리 인상이 되니 경제는 부동산도 하락을 할 거고 주가도 침체에 빠지면서 더 하락을 할 것이다.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제 박수치고 난리도 아니지 지금. 유튜브 보면은 난리도 아니에요. 뭐라고? 집값 폭락한다고. 3, 40% 폭락한다고. 그 사람들은 좋아라고 지금 박수치고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그렇게 갈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가 없어. 거래 없다라고 해서 여기서 폭락의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것인가? 아까 미국의 금리가 내년 초에는 다시 인하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월가에서는 베팅을 한다라고. 그게 현실화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따라서 금리 인하를 해야 돼요. 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아까 낮에도 우리 정연 방송에서 좀 이야기했었습니다. 경제 부분이니까 같이 놓고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11년도에 수도권 쪽 집값이 폭락을 했었어요. 급락을 했었어요.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10년도, 11년도, 12년도 후, 11년도 전후로 해서 2, 3년. 그때 왜 급락을 했는지 아시는 분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때 급락 원인은 5년 거치, 30년 균등 분할 상환, 거치가 끝나는 시점에 있는 물량들이 꽤 많았어요. 이자만 내다가 원리금 균등을 내려면은 처음에는 100만 원 내려면은 내다가 이자만 100만 원 냈다 그러면 그 다음에 200만 원을 내야 돼요. 원리금 균등 들어가게 되면 2배 가까이 내야 돼요.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물량들이 언제적 물량들이냐? 2006년, 06년, 07년도 한참 피크일 때 08년도 너도 나도 눈 뜨면은 집 샀다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있죠. 5년 거치 끝나고 원리금 균등으로 갈 때 이 투매 물량들이 나와서 집값이 하락을 했어요. 왜 나는 감당 못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파트? 거치 있어요? 없어요. 초반부터 원리금 균등으로 갑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 받았을 거예요.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은 없죠.
이 마지노선을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3% 후반대에서 기준금리 3% 후반대에서 4%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어요. 이거 넘어가면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준금리 저 정도 올라간다고 해서 폭락한다라고 지금 난리도 아니죠. 물론 1년에 20% 올라갔는데 거기서 1, 2%, 3, 4% 떨어질 수 있지 당연히. 이게 폭락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식하고는 다른 거잖아. 더 올라가기는 어려울 수 있어. 올라가는 데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조금씩밖에 못 올라가겠죠. 하지만 3, 40% 폭락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부동산이 우리나라 3, 40% 폭락하면 경제 붕괴예요. 붕괴 시나리오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물론 감정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 그래 폭락해라, 폭락해라. 내가 사고 만다.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정도 만일에 수도권 집값들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하락한다 그러면 붕괴란 말이야, 붕괴. 그거를 박수 치면서 폭락, 폭락, 폭락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과연 그게 맞는 거냐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 거래가 없어. 우리도 따라서 인하를 해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럼 거래 없던 물량들이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하하네? 이제 좀 사도 될까? 낮에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지고 허가 건수는 늘어나는데 착공 건수가 줄어들고 완공 건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지금. 장난 아닌 거지. 힘든 거야, 건설업자들도. 죽겠는 거지. 그러니까 느려지는 거야, 계속. 허가는 늘어나는데 착공을 못하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완공도 못하는 거야. 미치고 한장을 오르시지. 공급이 안, 공급에 받쳐주지를 못하고 있어. 집값이 폭락하겠냐고, 그렇게. 그러니까 수급 구조가 받쳐줘야지 그게 그 조건도 마무리가 될 텐데 조건 형성이 안 되는 거죠. 부족한 거지. 그 정도 한다 그러면 우리 지수도 2000 이하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1700, 1500까지도 열어둬야 될 거예요. 부동산이 40% 하락한다 그러면. 그 정도를 기대하십니까? 그걸 위해서 지금 박수를 치고 있잖아. 부동산 폭락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 어떤 논리가 맞는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될 거고, 그와 같이 맞물려서 우리 지수가,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질 것인지도 같은 맥락에서 고민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경제의 한 축인 부동산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논리가 맞는 것일까? 고민을 좀 해봅시다. 해보시라고요. 그럼 과연 지금의 지수가 추가적인 하락을 봐야 될 것인가? 천천히 불안의 벽을 타고 올라갈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봐야 될 것인가? 중간중간 대외 변수의 변동성은 전쟁과 연관을 지어서 변동성이 만들어지는 그거는 이제 일시적인 변동성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추세로 꺾여서 2천 이하로 내려가고 이런 모습이 나올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거기까지는 또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그러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외의 대변수가 발생이 되지 않는 이상, 악재가 발생이 되지 않는 이상은 지수는 불안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쪽에 비중을 두고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동산하고 지금 우리 지수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관점이에요. 부동산 이야기는 과거에도 많이 했었으니까 같이 좀 맥락에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부동산과 주식. 자,
자, 그러면은 어떠한 종목들을 포트를 편입해서 가면 좋을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몇 번 이야기를 해드렸지만은 종목들은 물론 중소형 종목들이 탄력을 받죠. 그죠? 그리고 조선도 LPG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야기가 나와요. 내년에도 한국이 등등등등 이야기 많이 나와요. 근데 수급이 안 들죠. 재밌습니다. 안 들어요. 과거 같으면 난리도 아니었을 텐데 안 들어. 시장 투심이 받쳐주지를 못하는 거죠. 자금 흐름과 함께. 그리고 여러 번 이야기했었는데 리포트 종목은 이야기 안 합니다. FPCB 호황이라고 이야기해드렸어요. 오늘도 리포트가 몇 군데 증권사에서 나왔어요. 최대 실적 이야기 나오면서 그동안 추세 타고 올라서 조만간에 신고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모방할 때도 제가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우리 포트 종목이라고. 적어도 저점 대비해서 과거에 한 2년 만에 10배가 올랐었는데 수년간 횡보 박스권에서 매집 거래 엄청나게 터트리고 박스권 돌파하려고 하고 있으니 여기서 10배는 못 올라도 안만하게 적어도 서너 배 너댓 배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밸류 체인으로는 뭐 반도체도 포함이 되고 메타버스도 포함이 되고 통신도 포함이 되고 다 된다고. 탐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권사 리포트 상향 리포트 나온 저기 회사가 있습니다. 찾아보시고요. 이런 회사들은 모아서 흐름은 느릴 수 있어요. 느릴 수 있지만은 기관들 외인들 수급 들어오면서 기관들 지금 투신하고 사모펀드하고 쌍끌이 매수하면서 가고 있는데 페닉셀에서도 전저점 안 깨고 추세 파동만 잘 만들어서 가는 거죠. 파동만 이런 모습을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으니 조만간에 신고가를 역사적인 신고가 갈 것을 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편입해두면 상당히 괜찮겠죠. 느려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연기금이 망쳐놓은 종목을 좀 보자라는 거. 연기금이 망쳐놓은 종목. 이 새끼들이 망쳐놓은 종목 보자고. 많아요. 많습니다. 이 쓰레기 짓거리 해가지고 망쳐놓은 종목들 많습니다. 이 종목들을 탐색을 좀 해보세요. 중장기 포트로는 상당히 유용하고 좋으리라고 봅니다. 뭐 중장기 추세 바닥까지 내려오거나 좀 더 내려와서 이제 반등하려고 폼 잡고 있거나 등등 많아요. 연기금이 일단 포트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중장기 관점에서 괜찮은 애들이었겠죠. 그런데 페니셀에서 매도 일부 했으니 물량을 줄여서 매도했으니 페니셀 나서 뚝 떨어진 거란 말이죠. 연금 매도했다고 얘네들이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니죠. 좋은 애들이었을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밑에서 찾아서 매수해두면 되겠죠. 다시 얘네들 주워 담을 거라고 핥아 먹을 거라고. 그런 종목들 많아요. 최근에 야금야금 밑에서부터 다시 핥아 먹더라고요. 중장기 포트는 이런 것들 찾아서 가는 것도 괜찮겠죠. 종목들은 꼭 탐색을 해보세요. 연기금 키를 드렸으니까 뭐 찾아보는 거야. 좀 더 수월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대형주들은 지금은 느릴 수밖에 없죠. 대형주들은 상대적으로. 왜? 재료가 있어도 안 움직여. 시장에 거래 대금이 없으니까 수급이 강하게 안 들어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일단은 삼성전자는 오만전자만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지인이 코스피 2000 이탈하면 삼성전자 모으겠다 그래가지고 어이씨
개미들 다 죽일 일 있냐고. 멍멍이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농담 삼아서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5만 전자 내려왔을 때 6만 5천 원까지는 좀 열어둘 거를 봤었는데 5만 원 이탈, 6만 원도 이탈됐었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매수해야 되는 거 자리고요. 주변의 지인들한테는 남자들한테는 막 농담 삼아서 이야기를 한 것도 있어요. 뭐까지 팔아서라도 삼성전자 몰빵하라고 막.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흐름을 보더라도 기술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지수가 과연 더 빠지면서 또다시 이렇게 침체로 1200일선을 놓고 보면 침체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올 것을 봐야 될 것이냐? 내년 상반기에 그죠?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는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 더 안 좋은 상황이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이런 모습이 될 거 아니야. 그럼 가다가 올라가다 이렇게 또다시 내려올 것인가? 뭐 미리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겠죠. 자, 그러한 조건이 형성이 되어서 올라가다 내린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살살 밀더라도 다른 업종들이 힘을 쓸 가능성이 많아서 지수는 좀 더 견조할 수도 있겠죠. 자, 어쨌거나 삼성전자 대형주는 느릿느릿 움직이면서 삼성전자가 그래도 그 6월 초 대비 낙폭의 반 정도는 올라왔어요. 반 정도는 올라온 거죠. 근데 코스피 지수보다는 저점 대비 6월 낙폭 대비 삼성전자가 좀 더 올라온 거죠. 코스피 지수가 이 정도는 올라왔어야지. 삼성전자만큼 올라왔으면 2470 정도까지는 올라왔어야 되는 거. 1200일선까지는 올라왔어야 되는 건데 못 올라온 게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외인들 지금 뭐 파생 게임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대형주는 상대적인 흐름이 하이닉스도 낙폭 6월 하락폭 대비 절반 이상 올라온 거고 삼성전자도 절반 정도 올라온 거고 지수는 절반 못 올라온 거고 종목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삼성전자는 오만전자만 바닥이고 여기서 이제 저기 8층 가고 9층 가려면은 시간이 적어도 내년 이상 지나야 되는 거고 내후년은 가야 될 거고 그 이야기는 좀 여러 번 해드렸고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삼성전자는 이만큼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대형주들의 흐름은 시장의 거래 대금이 지금 뭐 5조 원대밖에 안 되니까 6조 원 적어도 10조 원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대형주들도 매수하고 중소형주들이 좀 더 탄력받을 수 있는데 거래 대금이 6조 원밖에 안 되니 코스닥은 5조 원대밖에 안 되고 그러니 대형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느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느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메인들의 파생 게임과 같이 맞물려서 핸들링이 될 거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 거래 대금이 적어도 지금의 거래 대금보다는 좀 더 3월의 거래 대금만큼 거래량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정도는 올라와야지 그나마 조금 더 탄력적인 양세가 될 수 있으니 거래량의 흐름도 추이도 좀 보고 가야지 될 거라는 거. 이 정도는 올라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거래 대금도 어,
이때 당시 뭐 8조 원, 9조 원, 10조 원 넘어갔으니까 적어도 8, 9조 원 이상 올라오고 10조 원 넘어가고 해야지 대형주들도 조금 더 움직이고 개별주들도 중소형 종목들도 탄력적일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염두에 두고 가야 되는데 코스피는 거래량이 좀 증가를 하는 모습이긴 해요. 코스닥은 반대로 오늘 최저인데 이제 이후에 하반기에 남은 시간 동안 이게 어떠한 모습을 그려갈지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대형주는 좀 느릴 수 있더라도 어차피 무겁게 움직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관건이 될 거예요. 중소형주들 망쳐놓고 정말 중장기 추세 바닥에서 과매도권 내려와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잘 탐색해 보시면은 괜찮은 종목들 많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테마도 연속성도 없다 보니까 최근에 단타 매매하기도 녹록치는 않죠. 그죠? 오랫동안 있었던 종목들이 튀어 올라온 애들은 좀 눈에 들어옵니다. 예,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을 하는 분위기긴 한데, 아, 테마 순환매 잡기도 녹록치가 않고, 단기적인 흐름도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조금 올라오는 듯 또 음봉 나왔다 또 조금 올라오는 듯 또 음봉 나왔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힘겨워요. 힘겨워요. 지금 장세에서는 이제 그냥 트레이딩 전략은 짧게 배트 짧게 잡고서 매매하거나 아니면은 단기 매매라도 그 흐름을 타고서 며칠 보고 가는 게 훨씬 좋아 보입니다. 지나치게 내려왔다고 해서 2, 3%, 3, 4% 내려왔다고 해서 손절 잡고 다른 거 매매하고 또 손절하고 다른 거 매매하고 반복하는 것보다는 그 흐름을 좀 타면서 오히려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장세라고 보여집니다. 치고 빠지고 하기는 녹록치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좀 감안해서 테마 좀 순환매 혹은 개별 이슈 있었던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하심이 좀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녹록치 않은 장세의 연속인데 좀 더 시장을 긴 호흡에서 좀 우리가 보면서 지치지 않고 계속 지칠 수밖에 없는 장세인데 지치지 않고 잘 견뎌가시기를 좀 당부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뭐 종목들 트레이딩 관점의 종목들 이야기하는 거 크게 의미가 없어서 일단 좀 시황 중심으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테마 종목들 이번 주 목요일이니까 이번 주 좀 테마 종목들 몇 가지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편한 밤 되시고 좀 더 기운 냅니다.